뼛속까지 느껴질 만큼 묵직한 무게감으로 열기가 위에서부터 짓눌러 왔다. 미나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냈고 그 바람에 피부 위로 희미한 흙먼지 자국이 길게 남았다. 이제 겨우 12살이었지만 소녀의 몸짓에는 세상이 친절을 거저 베풀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일찍 깨달아버린 훨씬 나이 든 사람에게서나 볼 수 있는 조심스러운 피로감이 배어 있었다. 소녀의 맨발은 동이틀 무렵부터 이 거리를 걸어 다닌 탓에 시커멓게 때가 낀 발가락을 한 채 불타는 듯한 포장도로 위를 느릿느릿 움직였다. 손에 든 작고 촘촘하게 짠 바구니에는 아마도 왁스페이퍼 조각에 싼 수제 엿이 20개 남짓 담겨 있었다. 엿 한 조각 한 조각은 비좁은 부엌에서 보낸 몇 시간의 노동을 의미했다. 설탕은 신중하게 배급되었고 버터는 지난주에 낯선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얻은 동전들로 산 것이었다. 어젯밤 저녁부터 뱃속은 텅 비어 있었지만 이제는 무시하는 법을 배운 둔한 통증일 뿐이었다. 미나는 저 앞에 늘어선 집들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하나같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크고 위압적인 모습이었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모든 것이 녹아내릴 것만 같은 오후였다. 아스팔트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는 귀를 먹먹하게 할 정도로 거세었다. 미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귓게는 매미 소리 외에도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는 소음과 어디선가 들려오는 공사장 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 모든 소음도 소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지는 못했다. 배고픔은 이제 익숙한 친구 같았다.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미나는 그저 마른 침을 삼키며 다시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그 엿들은 단순한 간식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엄마의 약값이었고 할머니의 병원비였으며 그들 가족의 생존 그 자체였다. 그래서 미나는 멈출 수 없었다. 발바닥이 화끈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소녀는 이를 악물고 걸었다. 이 동네는 미나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에 존재했다. 이곳의 잔디밭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푸르고 넓게 펼쳐져 있었고 오후의 햇살 속에서 스프링클러가 게으르게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집들은 마치 미나 같은 사람들을 바깥에 두기 위해 지어진 요새처럼 높은 대문 뒤로 솟아 있었다. 그날 미나는 이미 17개의 문을 두드렸다. 대부분은 아예 열어주지도 않았다. 새 집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밖을 엿보기에 충분할 만큼만 문을 살짝 열었다가 퉁명스럽게 고개를 저으며 소녀를 내쫓았다. 한 남자는 경찰을 부르기 전에 꺼지라고 소리치기까지 했다. 미나는 울지 않았다. 엄마는 눈물이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으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철로 된 척추가 필요하다고 가르쳤고 미나는 그 가르침을 온전히 내면화했다.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차가운 목소리들 필요 없어요. 잡상인 사절입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런 말들은 이제 비수처럼 날아와 박히기보다는 그저 의미 없는 소음처럼 귓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소녀는 자신의 남루한 옷차림과 더러운 발을 내려다보았다. 이 동네의 깨끗하고 반짝이는 세상과 자신은 얼마나 이질적인 존재인가.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생명체처럼 모두가 자신을 경계하고 배척하는 것 같았다. 그래도 미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의 얼굴을 떠올렸다. 희미하게 꺼져가는 촛불 같은 엄마의 숨소리를 그러면 다시금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다. 강철 척추. 엄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강해야 해. 울면 안 돼. 엄마는 지금 집에서 누워 있었다. 도움 없이는 일어서기조차 힘들 정도로 쇠약했고 제대로 치료할 형편이 안 되는 병이 엄마의 몸을 잠식하고 있었다. 동네 의원에서 처방해준 약값은 그들이 한 달 내내 버는 돈보다 더 비쌌다.
할머니는 3주째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병원비는 그들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지평선 위에 먹구름처럼 쌓여만 갔다. 미나가 이 엿을 파는 것은 그것이 자신이 할 줄 아는 유일한 일이었고 가족에게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부유한 거리를 걷는 것은 절박한 시기에는 절박한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미나는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내디디며 계속해서 움직일 뿐이었다. 엄마의 기침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마르고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미나의 심장은 차갑게 오그라들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자신의 손을 힘없이 잡던 감촉도 생생했다. 우리 강아지 미안하다. 할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다. 미나는 그 말이 싫었다. 아무도 미안해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다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예전처럼 함께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래서 소녀는 걸었다.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과연 끝이 있기는 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걸었다. 그것이 미나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 대문은 마치 동화책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미나의 눈앞에 나타났다. 윤기 나는 검은색으로 칠해진 연철 대문이었고 그 너머로는 잘 가꾸어진 정원을 가로질러 구불구불하게 이어지는 진입로가 펼쳐져 있었다. 진입로 끝에 있는 집은 가정집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기념비처럼 보였다. 미나는 걸음을 멈췄다. 숨이 턱 막혔다. 이전에도 불을 본 적은 있었다. 자동차 창문 너머로, 레스토랑 유리창 너머로 흘깃 본 적은 있었지만 이것은 차원이 달랐다. 이것은 부끄러움 없이 스스로를 과시하는 부였고 마치 공간 그 자체를 소유하고 축적할 수 있다는 듯이 수에이커의 땅에 걸쳐 펼쳐져 있는 부였다. 그 집은 3층 높이로 솟아 있었고 거대한 현관문을 하얀 기둥들이 감싸고 있었으며 창문들은 마치 지켜보는 눈처럼 늦은 오후의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잠시 동안 미나는 그냥 지나칠까 고민했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이 더러운 아이에게서 엿을 사줄 리가 없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때 엄마의 힘겨운 숨소리와 할머니의 연약한 손이 자신의 손을 꼭 쥐던 감촉이 떠올랐고 미나는 앞으로 걸어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거대한 성문 앞에 선 작은 병사가 된 기분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용이 불을 뿜으며 자신을 삼켜버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빈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 실망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볼 엄마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미나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결심을 굳혔다. 미나의 손가락이 대문 옆에 작은 버튼을 눌렀다. 부저 소리가 그 저택 깊은 곳 어딘가에서 날카로운 전자음으로 울려 퍼졌고 미나는 기다렸다. 몇 초의 시간이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다. 열기는 계속해서 짓눌러 왔다. 땀방울 하나가 빛바랜 원피스 아래로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바구니를 다른 쪽 팔로 옮겨들고 막 돌아서려던 참이었다. 그때 딱딱한 구두가 돌 위를 걷는 발소리가 들려왔고 이어서 대문의 잠금 장치가 딸깍하는 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거대한 철문이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열리는 모습은 비현실적이기까지 했다. 미나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과연 어떤 사람이 나올까? 또다시 경멸의 눈초리와 차가운 거절의 말을 듣게 될까? 두려움에 손에 든 바구니가 파르르 떨렸다. 미나 앞에 나타난 남자는 키가 크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차에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차콜색 정장 안으로 그의 어깨가 네모 반듯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좋은 혈통과 더 나은 영양 상태를 암시하는 종류의 균형미를 지니고 있었다. 강인한 턱은 말끔하게 면도되어 있었고 어두운 색 머리카락은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뒤로 빗어 넘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미나가 좀처럼 읽어낼 수 없는 표정으로 소녀를 뜯어보고 있었다. 아마도 놀라움
혹은 혼란. 그는 사탕을 파는 아이와 대문 앞에서 이야기나 나눌 사람이 아니라 회의실이나 값비싼 레스토랑에나 어울릴 법한 사람처럼 보였다. 미나는 힘겹게 침을 삼키고 억지로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이전에 겪었던 노골적인 경멸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순수한 호기심 혹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당혹감에 가까워 보였다. 그 짧은 순간 미나는 남자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스쳐 지나가는 어떤 감정의 파편을 본 것 같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남자의 존재감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미나는 마치 거대한 산 앞에 선 작은 조약돌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아저씨, 저희 할머니를 도울 수 있게 엿 좀 사주시겠어요? 목소리는 의도했던 것보다 작게 나왔지만 충분히 또렷했다. 미나는 그가 안에 든 포장된 엿 조각들을 볼 수 있도록 바구니를 들어 올렸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미나는 남자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엄마는 항상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눈을 보라고 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비록 지금 자신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그 너머에 있는 절박함을 그가 알아주기를 바랐다. 김도진은 서재로 가던 길에 대문 부조 소리를 들었다.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고 보통 배달이나 방문객은 집안 직원들이 처리했지만 무언가가 그를 직접 응답하게 만들었다. 아마도 온종일 그를 괴롭혔던 안절부절 못함, 아무리 일에 몰두해도 해소되지 않는 막연한 불만족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는 제대로 된 식사로부터 적어도 두 끼는 멀어져 보이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아이의 원피스는 닳아서 해지고 군데군데 덧대어져 있었으며 발은 더러운 맨발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가슴 속에서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답답함을 느꼈다. 아이의 눈은 나이에 맞지 않게 깊고 그늘져 있었다. 그 작은 어깨에 얼마나 많은 짐이 얹혀 있는 것일까. 도진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유복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아무런 걱정 없이 뛰놀던 시간들, 눈앞의 아이에게는 그런 시간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었을까. 죄책감과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마음을 휘저었다. 여기서 기다려라. 그의 목소리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무뚝뚝하게 나왔다. 그는 돌아서서 대문을 열어둔 채 집을 향해 걸어갔고 미나는 그가 거대한 현관문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남자의 넓은 등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미나는 희망과 불안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기다려라는 말은 가라는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돈을 가지러 간 것인지 아니면 경비원을 불러 자신을 쫓아내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미나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기다렸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으므로. 미나는 아주 가만히 서 있었다. 대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남자는 민에게 떠나라고 말하지 않았다. 미나가 서 있는 곳에서도 집의 가장자리가 보였고 잘 다듬어진 잔디밭과 길가를 따라 늘어선 꽃핀 관목들이 언뜻 보였다. 호기심이 물리적인 힘처럼 미나를 끌어당겼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 앞으로 내디뎠다. 그리고 또 한 발.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다. 아무도 나타나서 소녀를 쫓아내지 않았다. 저택의 내부가 손짓했고 미나는 경이로움과 무모한 대담함이 뒤섞인 감정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마치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 같았다. 저 문턱을 넘으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만 같았다. 텔레비전이나 책에서만 보던 그런 세상. 미나의 발걸음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었지만 이제 그것은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설렘이 두려움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현관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그 틈새로 크림색의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나게 닦여있는 모습과 신선한 꽃이 꽂힌 화병을 받치고 있는 화려한 테이블의 가장자리가 보였다. 안에서 흘러나오는 공기는 시원했다.
그것은 미나가 더 어렸을 때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기 전에 쇼핑몰에서나 경험해봤던 온도로 조절된 에어컨 바람이었다. 미나는 문턱에서 망설였다. 이건 잘못된 일이었다.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초대받지 않고 들어가서는 안 되었다. 하지만 남자는 문을 열어두었고 대문도 열어두었다. 그리고 미나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만약 그가 정말로 자신이 밖에 있기를 원했다면 둘 다 닫았을 것이라고 합리화했다. 꿀처럼 달콤하고 시원한 공기가 소녀를 유혹했다. 딱 한 발만 안으로 들여놓아 보고 싶었다. 이 지긋지긋한 더위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었다. 그 작은 유혹이 결국 이성을 마비시켰다. 미나는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시원함이 즉시 소녀를 덮치며 햇볕에 달아오른 피부에 소름을 돋게 했다. 현관홀은 마치 박물관 갤러리처럼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벽은 부드러운 상아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금박 액자에 담긴 유화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소녀의 더러운 발밑의 바닥은 너무나 밝게 빛나서 왜곡되고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이 비칠 정도였다. 머리 위에는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고 수정 눈물방울들이 보이지 않는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을 받아 반짝였다. 모든 것이 깨끗한 냄새, 가구 광택제와 신선한 꽃과 돈 냄새가 났다. 미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불가능해 보이는 세부 사항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다리가 사자발처럼 조각된 사이드 테이블, 진짜 금일지도 모르는 것으로 테두리를 두른 거울, 집 안 깊숙이 이어지는 복도, 그리고 그 복도를 따라 걸려있는 사진들. 모든 것이 꿈속의 풍경처럼 비현실적이었다. 미나는 자신이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이 공간에 속하지 않은 유령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않으려 애썼다. 미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사진들을 향해 걸어갔다. 마음은 주변의 호화로움에 여전히 얼떨떨해 있는 동안 발이 저절로 앞으로 나아갔다. 사진들은 신중하게 배열되어 걸려 있었고 흑백 이미지와 컬러 이미지가 섞여 있었다. 미나의 눈은 액자에서 액자로 무심코 옮겨가다가 갑자기 한 곳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숨이 완전히 멎었다. 그것은 마치 시간이 멈추는 듯한 순간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눈앞의 사진과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사진은 그리 크지 않았다. 아마도 8×10인치 정도였고 무광 금색 액자에 담겨 복도 끝에 걸려 있었다. 이미지에는 방금 떠났던 남자의 더 젊은 시절 모습이 담겨 있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덜했지만 틀림없이 같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여인은 젊었다. 아마도 20대 초반이었을 것이다. 그녀의 검은 머리는 얼굴 뒤로 넘겨져 있었고 미소는 환하고 진심 어렸다. 그리고 그녀는 명백한 애정을 담아 남자의 팔을 잡고 있었다. 그 여인은 미나의 엄마였다. 미나의 마음속에는 한 치의 의심도 없었다. 예전에 상황이 달랐던 시절의 엄마 사진을 충분히 보았기에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눈매의 모양, 입가의 곡선, 왼쪽 뺨의 작은 미인점. 이 사람은 미나가 직접 본 적 없는 젊고 건강하며 행복해 보이는 엄마 서연이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 미나를 덮쳤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미나의 다리가 약해졌다. 바구니가 소나기에서 미끄러져 부드러운 쿵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고 엿 조각들이 깨끗한 대리석 위로 흩어졌다. 미나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소녀의 모든 집중력은 사진에 고정된 채였고 마음속에서는 불가능한 질문들이 마구 휘몰아쳤다. 왜 엄마의 사진이 이 집에 걸려 있는 걸까? 왜 이 부유한 남자와 함께 사진을 찍은 걸까? 엄마는 미나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다른 친척은 아무도 없다고, 우리에게는 서로와 할머니밖에 없다고 수없이 말했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 숨겨진 무언가의 증거가 있었다.
그리고 미나는 자신이 이해하고 있던 세상의 기반이 금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조각들이 떠다녔지만 어느 것 하나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맴돌았다. 아빠는 죽었다.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누구지? 왜 엄마는 이 남자와 저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는 거지? 도지는 손에 몇 장의 지폐를 접어들고 집 안쪽에서 돌아왔다. 옅값보다 훨씬 많은, 아주 많은 돈이었다. 아이의 명백한 절박함이 그의 마음속 어떤 현을 건드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이에게 돈을 주고 필요하다면 바구니 전체를 사고 아이가 언급했던 의료비에 조금 더 보태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가 복도로 들어서서 아이가 서 있는 곳을 보았을 때, 아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보았을 때 돈은 그의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아무도 모르게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는 그 사진 앞에 서 있었다. 그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사진 앞에 소녀는 서연의 사진 앞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서연, 그가 온 존재를 다해 사랑했던 여자, 그와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여자, 10여 년 전 교통사고로 그의 곁을 떠나 그의 속을 텅 비게 만들었던 여자. 그는 그녀를 위해 제대로 애도했고 장례식에도 참석했으며 슬픔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며 수년을 보냈다. 그런데 여기 이 아이가 마치 그녀를 알아보는 것처럼 그녀의 이미지를 쳐다보고 있었다. 도진의 머릿속은 혼돈으로 가득 찼다. 이 아이가 어떻게 서연을 알지? 우연일까? 닮은 사람을 착각한 걸까? 하지만 아이의 표정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알아봄의 표정이었다. 왜 우리 엄마 사진이 아저씨 집에 있어요? 미나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으며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도지는 그 말을 들었지만 즉시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의 뇌는 그 말을 처리하기 위해 애썼다. 우리 엄마, 이 아이는 서연이 자신의 엄마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죽었다. 서연은 12년 전에 죽었다. 장례식은 관을 닫은 채로 치러졌지만 그의 어머니가 모든 준비를 처리했고 그에게 사망 진단서를 보여주었으며 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단호하게 주장하며 그 어두운 몇 달을 이끌어 주었다. 그는 어머니를 완전히 믿었다. 하지만 이제 이 소녀가 그의 앞에 서서 불가능한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의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지난 12년간 그가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입이 열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처음으로 제대로 아이를 보았다. 그리고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속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코의 모양, 턱선, 속상할 때 눈썹이 모이는 방식. 아이는 서연을 닮았다. 맙소사, 아이는 서연과 똑같이 생겼다. 그저 닮은 수준이 아니었다. 마치 서연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았다. 특히 그 눈, 슬픔과 강인함이 공존하는 그 깊은 눈매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서연의 것이었다. 도지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름이 뭐니? 질문은 쉰 목소리로 나왔다. 미나요. 아이는 여전히 사진을 쳐다보며 대답했다. 박미나요. 그리고 내 어머니 성함은?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들어야만 했다. 박서연이요. 복도가 그를 중심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도지는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 콘솔 테이블 가장자리를 붙잡았고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박서연, 같은 이름. 우연일 리가 없었다. 기이한 실수일 리도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서연이 살아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 나이에 딸이 있을 수 있지? 소녀는 11살이나 12살쯤 되어 보였는데 그렇다면 서연이 죽었다고 알려진 바로 그 무렵에 태어났다는 뜻이었다. 그 말은 서연이 사라졌을 때 임신 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미였다.
도진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서연이 떠나기 전 유난히 피곤해하고 입맛이 없다던 모습, 결혼 준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가볍게 넘겼던 자신의 어리석음, 모든 것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의자로 가서 우아함이라고는 없이 주저앉았다. 다리가 그저 힘없이 풀려버렸다. 그의 두 손이 얼굴을 감쌌고 그는 그 자세로 몇 초 동안 길게 앉아 있었다. 그의 온 세상이 이 새롭고 불가능한 정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손을 내리고 다시 미나를 보았을 때 아이는 겁에 질린 커다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몸은 마치 도망칠 준비가 된 것처럼 긴장해 있었다. 이 여자는, 그는 불안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약혼녀였다. 12년도 더 전에 죽었어. 우리 엄마예요. 미나는 눈 속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죽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프시지만 살아계세요. 그 말들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그를 강타했다. 그는 일어서려고, 아이에게 다가가려고, 뭔가 말이 되는 것을 말하려고 애썼지만 미나의 두려움이 이겼다. 아이는 바닥에서 바구니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엿 조각들을 재빨리 주워 담더니 달아났다. 아이의 맨발이 열린 문을 향해 도망치면서 대리석 바닥을 찰싹찰싹 때렸고 도진은 너무 늦게 아이를 뒤쫓았다. 그가 현관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아이는 이미 대문을 통과했고 바구니를 가슴에 꼭 껴안은 채 거리를 달려 내려가고 있었다. 아무리 뒤에서 불러도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얘야, 잠깐만. 그의 외침은 허공 속으로 흩어졌다. 도진은 문간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갈비뼈에 부딪히며 쿵쾅거렸다. 대문 너머의 거리는 양쪽으로 텅 비어 있었고 오후의 햇살이 포장도로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소녀는 사라졌다. 하지만 소녀가 가져온 진실은 무겁고 부인할 수 없는 채로 남아있었다.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진실의 파편이었다. 그는 천천히 안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그 위에 기댔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벽에 걸려있는 사진으로 향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 그들이 함께 나누었던 행복의 순간에 얼어붙은 서연의 미소. 만약 그 소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만약 서연이 죽지 않았다면, 만약 그녀가 대신 사라져서 혼자 딸을 키웠다면 그가 과거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꾸며낸 것이었다. 누군가가 그가 서연이 죽었다고 믿기를 원했던 것이다. 누군가가 그녀의 실종을 조작하고는 위조된 서류와 조작된 장례식으로 그것을 은폐했던 것이다. 어머니. 그 깨달음이 고요한 물속의 돌멩이처럼 그의 마음속으로 떨어졌다. 서연의 죽음 소식을 그에게 전해준 사람이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 모든 장례 절차를 처리한 사람도 그의 어머니였다. 그에게 사망 진단서를 보여주고 추도식을 조직하고 그가 결코 시신을 보지 못하도록 확실히 했던 사람도 그의 어머니였다. 그의 어머니는 서연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고 그녀를 부적합하다고 여겼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반감을 분명히 했다. 만약 그녀가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질렀다면 어떨까? 만약 그녀가 서연을 몰아내고 협박하고 돈으로 매수하고 그녀를 사라지게 만들었다면 그 생각은 그를 역겹게 만들었지만 그는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그 아이는 너와 어울리지 않아 라고 말하던 단호한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다. 도진은 문에서 몸을 떼고 마음이 소용돌이치는 채로 집을 가로질러 서재로 걸어갔다. 그는 다시 미나를 찾아야 했다. 모든 것을 알아야 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서연이 그가 자신을 죽었다고 믿게 내버려 두었는지 이해해야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인지 알아야 했다. 시기가 맞아떨어졌다. 닮은 점도 있었다. 만약 서연이 사라졌을 때 임신 중이었다면, 만약 그녀가 그의 아이를 낳아 그가 텅 빈 호화로움에 둘러싸여 이 저택에 사는 동안
빈곤 속에서 혼자 키웠다면 그는 그가 사랑했던 여자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잃은 것이었다. 그는 존재조차 몰랐던 딸과의 수년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억울함과 분노가 피를 거꾸로 솟게 했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자가 받자 도지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다. 사람을 좀 찾아야겠소. 12살쯤 된 여자아이인데 동네에서 엿을 팔고 있소. 이름은 박미나. 어디 사는지, 누구랑 사는지 모든 걸 알아내시오. 그리고 조용히 처리해야 하오. 보안팀장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그저 이해했으며 즉시 시작하겠다고 확인했다. 도지는 전화를 끊고 책상 의자에 주저앉았다. 책상 위 사진에는 그가 자선 행사에서 어떤 고위 인사와 악수하며 둘 다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는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쳐다보았다. 그는 서연을 잃은 후 이 삶을 구축했고 일과 사업 확장에 몰두했으며 부와 재산과 영향력을 축적했지만 그 어느 것도 그녀가 남긴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다. 이제 그는 그 공허함이 조작된 것이었고 그의 슬픔이 거짓말에 기반한 것이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는 갈 곳이 없었다. 가장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큰 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비밀도 함께 가져갔다. 미나는 폐가 타는 듯하고 다리가 후들거릴 때까지 달렸고 그러고도 계속 달렸다. 부유한 동네는 중산층 거리로 바뀌었고 점차 미네게 집으로 익숙한 허름한 구역으로 변해갔다. 미나와 엄마가 사는 건물 옆에 좁은 골목에 다다라서야 속도를 늦췄고 거친 벽돌벽에 기댄 채 숨을 헐떡였다. 마음속에서는 자신이 본 것이 계속해서 재생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사진, 남자의 반응,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자신을 쳐다보던 그의 표정. 그는 엄마가 자신의 약혼녀였다고 했다. 그는 엄마가 죽었다고 했다. 하지만 엄마는 살아있다. 엄마는 항상 살아있었다. 그런데 왜 이 부유한 남자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걸까?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저 거대한 비밀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내던져진 기분이었다. 미나는 피로와 혼란으로 무거워진 다리를 이끌고 3층 아파트로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자물쇠가 몇 달 동안 고장난 채였고 어차피 훔쳐갈 만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서자 부엌과 침실, 거실 역할을 하는 단칸방은 창문을 열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숨 막히는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는 구석에 얇은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었고 숨소리는 얕았으며 얼굴은 때 묻은 베개 위에서 창백했다. 미나는 엄마 곁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엄마의 팔에 한 손을 얹었다. 엄마의 앙상한 팔이 안쓰러웠다. 엄마! 미나는 속삭였다. 서연의 눈이 천천히 뜨였다. 그녀는 힘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뭐 좀 팔았니, 우리 딸?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진실은 너무 크고 복잡했기 때문에 거짓말은 쉽게 나왔다. 별로요. 내일 다시 해볼게요. 미나는 그 저택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사진이나 그런 충격적인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던 남자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 미나의 내면 어딘가에서 그 말들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할 것이고 엄마가 수년간 봉인해두었던 비밀들이 깨져버릴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미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이해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미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엄마의 손을 잡고 잠이 둘을 덮칠 때까지 엄마의 힘겨운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며칠이 지났다. 도진의 보안팀은 도시의 빈민가를 수색하며 시장과 의원, 길모퉁이에서 질문을 던졌지만 미나는 마치 존재한 적도 없었던 것처럼 철저히 사라졌다. 도진은 점점 더 좌절했고 일도 할 수 없었으며 그 소녀가 상징하는 미스터리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밤에 서재를 서성거리며 서연의 사진을 쳐다보고 그들이 함께했던 시간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해냈다.
그들은 자선 행사에서 만났다. 그녀는 서빙 직원으로 일하며 능숙한 우아함으로 군중 속을 움직였고 그녀의 무언가가 즉시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단지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물론 그녀는 아름다웠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였다. 그녀의 눈 속의 따뜻함,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식의 친절함. 그는 저녁 내내 그녀와 이야기할 핑계를 찾았고 밤이 끝날 무렵에는 그녀를 저녁 식사에 데려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냈다. 그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반대했다. 서연은 가진 것이 없었고 가족 배경도 없었으며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도 장래성도 없었다. 하지만 도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신중하게 통제된 삶에서 처음으로 그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들은 18개월 동안 교제했다. 그는 해질녘 해변에서 청혼했고 하트 모양 펜던트와 파란 돌이 달린 목걸이를 주었으며 그녀가 예라고 대답했을 때 그는 그들의 미래가 확실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때 그의 어머니의 반대가 격화되었다. 걱정으로 위장한 위협과 논쟁이 있었고 서연은 점점 더 말이 없어지고 내성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그것을 결혼 스트레스 탓으로 돌렸고 결혼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녀는 그냥 사라졌다. 쪽지도 설명도 없었다. 일주일 후 그의 어머니가 사고 소식을 가지고 왔고 그는 결코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왜 의심하겠는가? 왜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하겠는가? 이제 그는 그 이유를 알았다. 서연이 임신했었고 그의 어머니는 그것을 궁극적인 위협, 궁극적인 덫으로 보았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들을 갈라놓기 위해 무슨 짓이든 했을 것이고 분명히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성공했다. 도지는 수색 7제의 어머니의 저택으로 갔다. 그 집은 그녀가 죽은 이후로 닫혀 있었고 자산관리 회사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으며 그는 몇 달 동안 방문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가지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먼지와 오래된 가구 냄새가 나는 방들을 걸어 다녔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습관과 질서의 여인이었고 그녀의 통제의 증거는 이 장소의 모든 구석구석에 뻗어 있었다. 그는 체계적으로 수색을 시작했고 서랍을 열고 옷장을 조사하며 자신의 의심을 확인할 만한 것을 찾았다. 그녀의 개인 서재, 책상 서랍에 잠겨있던 폴더 하나를 발견했다. 안에는 그의 피를 차갑게 만드는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서연이 서명한 계약서. 일정 금액의 돈을 받는 대가로 도시를 떠나 다시는 그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위조된 사망 진단서, 준비 과정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사의 편지들, 그리고 맨 아래에는 그의 어머니의 필체로 쓴 메모가 있었다. 그 여자 문제 처리했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도지는 그 글자들을 3번 읽었고 읽을 때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더 높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의 어머니는 서연이 임신한 것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녀를 몰아냈고 그녀의 모든 미래를 포기하는 각서에 서명하도록 협박했으며 그가 결코 그녀를 찾지 않도록 정교한 거짓말을 꾸며냈다. 그는 집을 떠날 때 그 폴더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뒤에서 문을 잠그지 않았다. 그는 차에 타서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와 창밖으로 어둠이 내릴 때까지 어머니의 잔인함의 증거를 쳐다보며 서재에 앉아 있었다. 마침내 그의 전화가 보안팀의 소식과 함께 울렸을 때 그는 즉시 받았다. 찾았습니다. 보안팀장이 말했다. 그 아이 말입니다. 강변 지구의 한 아파트 건물에 삽니다. 3층입니다. 주소 확보했습니다. 도진의 손이 전화기를 꽉 쥐었다. 좋소. 접근하지는 말고 위치만 계속 감시하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시오. 그는 전화를 끊고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이제 그녀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게 되자 그는 갑자기 불확실해졌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냥 나타나서 답을 요구할 수는 없었다. 소녀는 이미 한 번 그에게서 도망쳤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미나는 계속해서 엿을 팔았지만 더 이상 마음이 담겨있지 않았다. 기계적으로 거리를 움직이며 희망 없이 물건을 내밀었고 대부분의 날에는 아무것도 팔지 못했다. 마음은 계속해서 그 저택으로 사진으로 남자의 충격받은 얼굴로 돌아갔다. 엄마에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발목을 잡았다. 질문을 하는 것이 엄마를 아프게 할까봐, 서연이 분명히 묻어두고 싶어하는 과거를 들춰낼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미나는 침묵을 지켰고 비밀의 무게가 소녀를 짓눌렀다. 어느 날 오후 빈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걸어가던 중 미나는 그를 보았다. 그 저택의 남자. 그는 미나의 동네 길모퉁이에 서 있었는데 비싼 옷차림이 그곳과 명백히 어울리지 않았다. 멀리서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미나는 얼어붙었다. 그는 미나 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저 거기 서서 지켜보기만 했다. 그리고 긴 순간이 흐른 후 그는 한 손을 들어 작게 흔들었다. 미나는 손을 흔들어 답하지 않았다. 소녀는 돌아서서 건물 안으로 계단을 뛰어 올라가 엄마가 쉬고 있는 아파트로 뛰어 들어갔다. 그 사람 여기 왔어요. 미나는 헐떡이며 말했다. 그 저택 사람, 우리를 찾았어요. 서연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그녀는 안간힘을 쓰며 상체를 일으키려 했고 앙상한 팔이 그 노력에 떨렸다. 무슨 남자,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그리고 미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저택, 대문, 벽에 걸린 사진, 서연이 자신의 엄마라고 말했을 때 남자의 반응, 그가 보여준 다른 사진들, 그 중에는 서연이 지금도 매일 하고 있는 목걸이를 하고 있는 사진도 있었다. 모든 것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고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 미나의 말이 끝났을 때 아파트에는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너무나 큰 고통과 후회의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고 미나는 자신의 눈에도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사람은, 서연이 천천히 말했다. 김도진이야. 내 평생의 사랑이었지. 우린 결혼할 사이였어. 그리고 내 아빠란다. 미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엄마를 쳐다보았다. 자신이 의심했던 진실, 사실이기를 간절히 바랐던 진실이 방금 확인되었다. 그 저택의 부유한 남자가 자신의 아빠였다. 그 말은 엄마가 평생 동안 그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왔다는 뜻이었다. 왜요? 그 단어는 부서져 나왔다.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왜 죽었다고 했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다. 너를 지키려고 그랬어. 그 사람 어머니가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 둘 다 파멸시켜버리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야. 내가 진실을 말하면 네가 그를 찾으려 할 테고 만약 그 어머니가 네 존재를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그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미나가 말했다. 그 큰 집에 혼자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 어머니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 옛 인연을 통해 소식을 들었지.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나는 이미 아팠고 그냥 이대로 두는 게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 네가 우연히 그를 찾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그 사람이 지금 밖에 있어요. 미나가 속삭였다. 우리 동네 길에 서 있어요. 서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녀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했다. 미나가 엄마를 창가로 부축했고 그들은 함께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세 층 아래 김도진이 길모퉁이에 서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그들의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이 거리에서도 그의 어깨에 밴 긴장감과 마치 충격에 대비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몸을 가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내가 그 사람과 이야기해야 해.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야, 이 모든 세월이 흐른 후에 그에게 그 정도는 빚졌어. 도진은 20분 동안 길모퉁이에 서 있었다. 그때 3층 창문에서 움직임이 보였다. 두 형체, 하나는 작고 하나는 더 컸으며 둘 다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즉시 미나를 알아보았고
그녀 옆에 더 큰 형체는 서연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진실을 발견한 이후로 이 순간을 마음속으로 수없이 반복해서 상상했고 그것이 펼쳐질 수 있는 1000가지 다른 방식을 상상했지만 막상 실제로 일어나자 그는 마비된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다 형체들이 창문에서 사라졌다. 몇 분 후 건물의 현관문이 열리고 미나가 나타났다. 그녀는 경계하는 표정으로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고 그에게 다다랐을 때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우리 엄마가 아저씨랑 얘기하고 싶대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내려오실 수가 없어요. 너무 아프셔서요. 아저씨가 올라오셔야 해요. 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꽉 막히는 것 같았다. 나를 엄마에게 데려다 주겠니? 미나는 그를 믿어야 할지 결정하려는 듯이 오랫동안 그를 살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그를 건물 안으로 이끌었다. 계단은 좁고 어두웠으며 벽에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도지는 자신의 세계와 그들의 세계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곳이 그의 딸이 자란 곳이었다. 이 얼룩진 벽과 부서진 마룻바닥, 곰팡이와 음식, 기름 냄새가 나는 이 건물. 그동안 그는 자신이 다 쓸 수도 없는 많은 방이 있는 저택에서 살았다. 아파트 문은 열려 있었다. 미나가 그를 안으로 이끌었고 도지는 그의 침실 옷장보다 겨우 클까 말까 한 공간으로 들어섰다. 단칸 방. 카운터 위에 휴대용 가스레인지, 바닥에 매트리스, 벽에 못에 걸린 옷들, 그리고 저기 창가 근처에서 힘겹게 일어서려는 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사진 속 여인과는 전혀 닮지 않았다. 12년 만에 20년은 늙어 보였고 몸은 연약할 정도로 말랐으며 머리카락에는 때에 이른 흰머리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대로였다. 그가 사랑했던 그 눈, 이제는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희망일지도 모르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아. 그녀의 이름이 거의 속삭임처럼 나왔다. 그녀는 벽에 몸을 기댔다. 오랜만이야, 도진 씨. 그들은 작은 공간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쳐다보았다. 12년간의 이별과 거짓말, 그리고 슬픔이 그들 사이에 물리적인 장벽처럼 걸려 있었다. 미나가 엄마 곁으로 다가가 그녀가 쓰러지면 잡을 준비를 했고 그 몸짓이 도진의 가슴 속 무언가를 부서뜨렸다. 이 아이가 그의 딸이었다. 어머니의 잔인함과 자신의 무지 때문에 빈곤 속에서 살아남은 이 용감하고 조심스러운 아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통제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질문은 거칠게 튀어나왔다. 왜 내가 널 죽었다고 생각하게 내버려뒀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당신 어머니가 내가 떠나지 않으면 날 죽이겠다고 협박했으니까. 내가 임신했다고 당신에게 말하면 진짜로 날 사라지게 만들 거라고 했으니까. 난 무섭고 혼자였고 당신을 어둠 속에 두는 것이 미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도지는 그 말들을 강타처럼 느꼈다. 어머니는 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어. 사망 진단서도 보여줬어. 장례식도 치렀어. 난 널 위해 애도했어. 네가 살아있는 동안 난 널 위해 수년간 애도했다고. 알아.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말 미안해. 1000번이라도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너무 무서웠어. 뭐가 무서웠는데?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할까봐? 내가 어머니보다 널 선택하지 않을까봐? 그의 목소리는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높아졌다. 미나를 해칠까봐 무서웠어. 서연이 말했다. 그 말은 그녀의 쇠약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맹렬하게 나왔다. 당신 어머니는 내가 머물면, 내가 맞서 싸우면 나와 내가 벤 아이를 파멸시킬 방법을 찾을 거라고 분명히 했어. 그분은 돈과 권력과 인맥이 있었어. 난 아무것도 없었고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 도지는 대답이 없었다. 그는 어머니를 생각했다. 그녀의 차가운 확신과 무엇이 최선인지 안다는 절대적인 신념.
그녀는 서연이 묘사한 그대로 했을 것이다. 임신한 여자친구를 관리하고 제거해야 할 재앙으로 보았을 것이다. 그 깨달음은 그를 역겹게 만들었다. 어머니 집에서 문서들을 찾았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네가 서명한 계약서, 변호사의 편지들, 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서연은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내가 떠날 돈을 줬어. 새로운 곳에서 시작할 만큼. 거절할까 생각도 했지만 난 임신했고 혼자였고 무서웠어. 그래서 그걸 받고 도망쳤어. 이름을 바꾸고 완전히 사라지려고 노력했지. 미나가 태어났을 때 당신 할머니가 우리 존재를 알면 우리를 죽일 거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당신이 죽었다고 말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았어. 도지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들 둘을 지켜보는 미나를 보았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엄마의 팔을 잡고 기다렸다. 이 아이는 너무 일찍 얼마나 많은 것을 이해해야만 했을까? 불평 없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짊어져야 했을까? 돕고 싶어. 그가 말했다. 너희 둘 다 내가 돕게 해줘.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우린 자선이 필요 없어. 자선이 아니야. 미나는 내 딸이야. 그는 멈췄다. 서연이 이제 그에게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의 전 약혼녀. 그가 사랑하기를 멈춘 적 없는 여자. 그의 아이의 어머니. 제발 내가 뭐라도 하게 해줘. 서연은 미나를 보았고 그들 사이에 어떤 무언의 소통이 오갔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나 할머니, 우리 엄마가 병원에 계셔. 병원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많아. 그것만 도와줄 수 있다면 고맙겠어. 알았어. 도진이 즉시 말했다. 그리고 내 치료도 필요한 건 뭐든지 당신에게 빚지고 싶지 않아. 넌 나한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어. 내가 너한테 내 딸의 12년 인생을 빚졌지. 그 말들이 작은 방에 걸려 있었다. 미나가 그를 올려다 보았고 도진은 자신의 이목구비가 아이의 얼굴에 반영된 것을 보았다. 그들의 관계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그는 손을 뻗어 아이를 안아주고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가만히 있었다. 아이의 신뢰를 얻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확실히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유전자 검사를 했으면 좋겠어. 널 의심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하니까. 동의해 주겠니? 서연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에게 그게 필요하다면요. 도지는 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다. 30분 안에 사설 검사 서비스가 준비되었고 비좁은 아파트에서 그와 미나 모두에게서 샘플이 채취되었다. 검사원은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자가 떠나자 불편한 침묵이 그들을 덮쳤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도지는 아이를 보고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이 뻣뻣하게 느껴졌다.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거지. 네가 괜찮다면 말이야. 미나는 엄마를 흘끗 보았고 엄마는 격려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아요. 미나가 말했다. 그가 바랐던 열광적인 반응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다. 도지는 1시간 더 머물며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 알아갔다. 서연은 장소를 옮겨 다니며 살았던 세월, 항상 그의 어머니의 수사관들이 그들을 찾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가 했던 일들, 그들을 먹이고 재우기 위한 고군분투, 마침내 그녀가 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 깊어지는 병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나는 조용히 들었고 도지는 이 중 얼마나 많은 것을 아이가 이미 알고 있었고 얼마나 많은 것이 새로운 정보인지 궁금했다. 마침내 그가 다음 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며 떠났을 때 도지는 계단을 내려와 저녁 공기 속으로 걸어 나오며 마치 속이 뒤집힌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가 자신의 삶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거짓으로 증명되었다.
하지만 분노와 슬픔 아래 다른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다. 희망, 과거의 잔해 속에서 여전히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연약하고 잠정적인 희망이었다. 그는 다음 날 식료품과 약, 그리고 서연의 어머니의 병원비를 충당하고도 남을 수표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는 그 다음 날에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돌아왔고 매번 조금 더 오래 머물고 조금 더 편안하게 이야기했다. 미나는 그 주변에서 조심스러웠지만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의 일과 집에 대해 애완동물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모든 것에 솔직하게 대답하며 그녀가 스스로 어떤 관계를 가질지 결정할 공간을 주려고 노력했다. 닷새째 되는 날 그는 비싼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가져왔다. 세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 많은 음식이었지만 그는 무엇을 주문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테이블이 없었기 때문에 작은 아파트 바닥에 앉아 파스타와 구운 채소, 신선한 빵을 먹었고 처음으로 도지는 정상적인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서연은 약간 더 강해 보였고 그가 마련해준 약이 이미 효과를 보고 있었다. 미나는 그가 한 말에 웃었고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밝히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으며 도지는 감정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뭐 좀 물어봐도 돼요? 식사를 마치면서 미나가 말했다. 물론이지. 아저씨가 정말 제 아빠라면 제 평생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질문은 직설적이고 흔들림 없었으며 절대적으로 공정했다. 도지는 그녀의 시선을 꾸준히 마주했다. 나는 네가 존재하는지 몰랐어. 네 엄마와 나는 그녀가 임신한 걸 알기 전에 헤어졌고 내 어머니는 내가 그녀가 죽었다고 믿게 만들었지. 내가 알았다면 거기에 있었을 거야. 그걸 믿어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믿어요. 미나가 서연에게 돌아서서 물었다. 서연은 이름 붙일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감정을 담은 표정으로 도진을 보았다. 응.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난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어. 네 할머니는 상황을 통제하는 데 아주 능숙하셨어. 모든 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도록 만드는데 말이야. 끔찍한 분이었나 봐요. 미나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랬지. 도진이 인정했다. 여러 면에서 그랬어. 유전자 검사 결과는 8째 날에 도착했다. 도진은 이미 그것이 뭐라고 말할지 알고 있었지만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페이지의 숫자들은 과학적 확실성으로 그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친자 관계 확률 99.9%. 미나는 그의 딸이었다. 그에게 아이가 있었다. 그가 제국을 건설하고 부와 성공을 축적하는 데 보낸 모든 세월 동안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몇 마일 떨어진 빈곤 속에서 알려지지 않고 닿을 수 없는 채로 자라고 있었다. 그는 즉시 서연에게 전화를 했다. 결과가 나왔어. 내 딸이야. 전화기 저편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감정이 섞인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가도 될까? 네. 그는 봉투를 한 손에 쥔 채 심장이 가슴 속에서 뛰는 것을 느끼며 달려야 하는 것보다 더 빨리 운전했다. 그가 아파트에 도착해서 그 좁은 계단을 올랐을 때 그는 서연과 미나가 손을 잡고 함께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들에게 결과를 보여주었고 미나가 숫자를 읽는 동안 그녀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그 현실이 그녀의 뼛속으로 자리 잡는 순간을 보았다. 그럼 정말 제 아빠네요. 그녀가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지는 무릎을 꿇어 그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그건 내가 네 삶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뜻이야. 네가 허락한다면 그건 네가 다시는 길에서 엿을 팔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그건 네 엄마가 필요한 치료를 받게 될 거라는 뜻이야. 그건 너에게 가족이, 집이, 그리고 널 보호하고 돌봐줄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야. 그게 바로 그 뜻이야. 미나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냥 도진 아저씨라고 불러도 돼. 나머지는 차차 알아가자.
그녀는 손등으로 얼굴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진이 망설이며 손을 뻗자 그녀는 그의 품으로 들어왔고 그는 아버지와 딸로서 처음으로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녀의 머리 너머로 그는 서연의 눈과 마주쳤고 그녀의 얼굴에도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하지만 어쩌면 어떻게든 그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도진은 그들을 즉시 그 아파트에서 이사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서연은 처음에는 저항했다. 그녀의 자존심이 그렇게 극적인 도움을 받아들이기를 꺼리게 만들었지만 도진이 그녀의 지속적인 건강이 더 나은 생활 환경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을 때 그녀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는 괜찮은 동네에 작은 집을 빌려 가구를 완벽하게 갖추고 그들의 모든 비용을 충당할 계좌를 설정했다. 그는 그들을 자신의 저택에서 살도록 초대하고 싶었지만 서연은 시간이 필요하고 모든 것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하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그것을 존중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들을 가까이에 두고 그들이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기를 원했다. 미나는 놀라운 회복력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 그 집에는 놀 수 있는 마당이 있었고 진짜 침대가 있는 자신만의 침실이 있었으며 부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많은 음식이 있었다. 그녀는 엿파는 것을 그만두었다. 대신 동네를 탐험하고 다른 아이들과 친구가 되며 가족의 생존에 무게를 짊어진 작은 어른이 아니라 다시 아이가 되는 법을 서서히 배워갔다. 도진은 매일, 때로는 하루에 2번씩 방문했고 그의 사업 제국은 스스로 돌아가는 동안 그는 딸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그들은 함께 공원에 가고 영화를 보고 미나가 팔뚝보다 긴 메뉴판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레스토랑에 갔다. 그는 그녀에게 옷과 책과 장난감, 그녀가 가져본 적 없는 모든 것을 사주었고 새로운 선물을 받을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물질적인 것들보다 그는 그녀에게 시간과 관심을 주었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끝없는 질문에 대답했으며 체스를 가르쳐주고 그녀가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용어로 자신의 일을 설명해 주었다. 서연은 약과 적절한 영양 섭취가 작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회복되었다. 그녀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잃었던 체중도 일부 되찾았다. 도진은 그녀의 어머니를 더 나은 병원으로 옮겨 치료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했고 비록 노부인의 예후는 불확실했지만 적어도 그녀는 편안하고 적절한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서연은 매일 그녀를 방문했고 때로는 도진이 그녀를 그곳까지 태워다주며 어머니와 딸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로비에서 기다렸다. 도진과 서연의 관계는 복잡하게 남아있었다. 그들은 정확히 낯선 사람은 아니었지만 12년 전에 서로를 사랑했던 사람들도 아니었다.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다. 너무 많은 고통이 쌓였다. 그들은 서로의 주위를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예의 바르고 배려했지만 둘 다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는 근본적인 긴장감이 있었다. 때때로 도진은 서연이 너무나 깊은 슬픔의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발견하고는 고개를 돌려야만 했다. 다른 때에는 그녀의 눈에서 더 따뜻한 무언가, 그들이 한때 공유했던 것의 어떤 메아리를 보고는 그것을 억누르기 전에 가슴 속에서 희망이 타오르곤 했다. 어느 날 저녁, 미나가 잠자리에 든 후 서연은 그에게 커피를 마시고 가라고 초대했다. 그들은 그녀의 작은 부엌에 앉았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들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난 널 사랑하는 걸 멈춘 적이 없어. 도진이 갑자기 말했다. 그 말들은 허락 없이 튀어나왔다. 내가 널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조차도 이 모든 세월이 흐른 후에도 난 결코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 서연은 자신의 커피잔을 내려다보았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 걸 멈춘 적 없어요. 하지만 그게 이제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린 이제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런가? 아니면 그냥 더 나이가 들고 더 조심스러워진 건가?
도진 씨, 당신은 저택에 살아요. 사업 제국을 운영하고요.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계에서 움직여요. 난 우리 딸을 빈곤 속에서 키웠어요. 당신이 내가 죽었다고 믿게 내버려뒀고요.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요? 하루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야. 그가 말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거지. 지금 당장 모든 걸 결정할 필요는 없어. 서연은 작은 테이블 너머로 그의 눈을 마주했다. 나한테 뭘 원해요? 모든 것.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네가 기꺼이 주는 건 뭐든지 받을게.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이 테이블을 가로질러 그의 손 위에 겹쳐졌다. 그들은 그 단순한 접촉으로 연결된 채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고 진실이 밝혀진 이후 처음으로 도지는 평화와 같은 무언가가 자신에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몇 주가 몇 달로 바뀌었다. 도지는 계속해서 방문했고 미나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쌓아갔으며 그와 서연 사이의 어색함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리듬과 일상에 빠져들었다. 일요일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수요일 영화의 밤, 토요일 아침 식사는 미나의 미술 수업 전에 함께했는데 도진이 그녀의 그림 재능을 알아보고 등록시켜준 것이었다. 집은 미나의 작품들로 가득 찼고 가족과 집과 밝은 태양을 묘사한 다채로운 그림들이었으며 도지는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겼다. 미나는 그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점진적이고 자연스럽게 일어났으며 극적인 결정의 순간은 없었다. 어느 날 그녀는 그냥 아빠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말했고 도진의 심장은 거의 멎을 뻔했다. 그 후부터 그것은 그녀가 그를 부르는 방식이 되었고 그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단어는 그가 얻지 못했지만 필사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기를 원하는 선물처럼 느껴졌다. 서연의 건강은 계속해서 호전되어 의사들이 안정 상태라고 선언했지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결국 병원을 퇴원할 만큼 회복되어 그들과 함께 집으로 이사했고 연약하지만 날카로운 눈을 가진 그 여인은 그가 방문할 때마다 공공연한 의심에 눈초리로 도진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녀가 미나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잘 보살핌을 받는지 보았을 때 그녀의 적대감 일부가 부드러워졌다. 도지는 마침내 보기로 동의한 심리치료사와의 긴 상담을 통해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처리했다. 분노와 배신감은 남아있었지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머니가 자신의 편견과 통제욕을 넘어설 수 없어 그녀 자신의 뒤틀린 보호 감각에서 행동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것이 그녀가 한 일을 변명해 주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몇 년 전 서연뿐만 아니라 어머니와의 관계도 잃어버린 슬픔을 처리할 틀을 주었다. 그는 결코 그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미나의 친자 관계를 확인한 지 6개월 후 도지는 결정을 내렸다. 그의 딸과 그가 사랑하는 여인이 시내 건너편의 빌린 집에서 사는 동안 그가 저택에서 혼자 계속 살 수는 없었다. 이 가족에게 완전히 헌신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할 때였고 떠나는 것은 결코 실제 선택지가 아니었다. 그는 미나가 친구 집에 가 있는 어느 날 저녁 서연에게 다가갔다. 저택으로 이사 왔으면 좋겠어. 너희 둘 다 장모님도 원하시면 함께 공간은 충분하고도 남고 우리가 가족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따로 사는 건 말이 안 돼. 서연은 그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건가요? 가족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 그녀는 숨을 들이쉬었다. 도진 씨, 우리가 당신과 함께 이사하면 사람들이 질문을 할 거예요. 추측도 할 거고요. 미나 친구들, 당신 사업 동료들 모두가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럼 진실을 말해주면 돼. 네가 내가 사랑하는 여자고 미나가 우리 딸이라고. 하지만 우린 함께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는 아직은 아니지.
그가 동의했다. 하지만 서연아, 난 그걸 원하기를 멈춘 적이 없어. 그걸 바라기를 멈춘 적이 없다고. 우리가 중단했던 곳에서 바로 다시 시작할 수는 없다는 거 알아.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어쩌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그녀는 오랫동안 조용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그걸 준비가 안 됐다면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그럼 기다릴게. 네가 필요한 만큼 기다릴게. 하지만 제발 어쨌든 집으로 이사와. 내가 제대로 돌보게 해줘. 미나가 안정과 공간과 그녀가 받지 못했던 모든 것을 갖게 해줘. 너는 너만의 방, 너만의 사생활, 네가 필요한 어떤 경계든 가질 수 있어. 난 그냥 우리가 같은 지붕 아래 있었으면 좋겠어. 서연은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그의 얼굴을 살폈다. 그녀가 찾은 것이 무엇이든 그녀를 만족시켰는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이사할게요. 하지만 천천히 해요. 서두르거나 압박하지 말고요. 동의해. 이사는 일주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도지는 그들에게 저택의 한쪽 동 전체를 배정했고 서연과 민에게는 개인 욕실이 딸린 인접한 방을 주었으며 같은 층에 서연의 어머니를 위한 편안한 스위트룸을 마련해 주었다. 그 공간은 그들이 빌려 살던 집보다 더 컸고 미나는 명백한 기쁨으로 복도를 뛰어다니며 구석구석을 탐험했다. 주로 청소 서비스와 가끔 오는 케이터링 업체로 구성되었던 집안 직원들은 도진이 미나에게 친절하고 서연에게 존중심을 갖도록 신중하게 심사한 전임 가정부와 요리사를 포함하도록 확장되었다. 그는 이곳이 이제 단지 그의 집이 아니라 그들의 집이며 그에 따라 대우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미나는 새로운 환경에서 꽃을 피웠다. 그녀는 마음껏 펼칠 공간이 있었고 탐험할 책으로 가득 찬 도서관이 있었으며 도진이 레슨을 마련해준 음악실에 피아노가 있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작은 집의 벽을 덮었던 것처럼 저택의 벽을 덮기 시작했고 도진은 모든 창의적인 충동을 격려했다. 그는 그녀를 좋은 사립학교에 등록시켰고 그녀는 타고난 따뜻함과 호기심 덕분에 쉽게 친구들을 사귀었다. 서연은 적응하는데 더 오래 걸렸다.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만지기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저택을 돌아다녔고 자신을 둘러싼 부에 불편해했으며 도지는 이곳이 그녀의 집이라고 반복해서 상기시켜야 했다. 결국 그녀는 긴장을 풀기 시작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방치되었던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것을 아름다운 무언가로 복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고 도진이 설치한 새 모이통의 새들을 보며 햇볕이 잘 드는 방에 앉아 있었다. 천천히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녀는 평화를 찾는 것처럼 보였다. 도진은 그녀가 설정한 경계를 존중하며 계속해서 그녀에게 공간을 주었다. 그들은 기술적으로는 커플이 아니었지만 가족 단위로 기능했다. 그들은 매일 밤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들은 함께 미나의 학교 행사에 참석했다. 그들은 그녀의 교육과 활동에 대해 함께 결정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모든 사람이 잠자리에 든 늦은 밤에 그들은 서재나 정원에 함께 앉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 예전처럼 이야기하곤 했다. 미나가 처음 엿을 팔러 도진의 대문을 두드린 지 1년 후 그는 작은 축하 행사를 열었다. 미나의 실제 생일은 몇 달 후에 오겠지만 생일 파티는 아니었고 그들의 모든 삶을 바꾼 그날의 기념일 같은 것이었다. 그는 직계 가족 외에는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다. 그저 서연, 미나 그리고 몇 달 동안 그에게 상당히 마음을 연 서연의 어머니뿐이었다. 그들은 서연의 세심한 가꾸기 덕분에 이제 야생화가 풍성하게 자라는 정원에서 케이크를 먹었다. 미나는 재미있으면서도 감동적인 연설을 했고 자신의 아빠가 되어준 도진과 그녀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인 서연에게 감사했다. 도진의 눈은 그가 숨기려 하지 않은 눈물로 뜨거워졌다. 미나와 그녀의 할머니가 영화를 보러 안으로 들어갔을 때 도진과 서연은 정원에 남아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으며 공기는 편안하게 시원해졌다. 고마워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뭐가? 포기하지 않아줘서, 우리를 찾아줘서. 민에게 내가 결코 줄 수 없었던 삶을 줘서. 도지는 고개를 저었다. 네가 중요한 모든 것을 줬어. 넌 아이를 안전하게 지켰고 친절하고 용감하고 똑똑하게 키웠어. 난 그냥 물질적인 편안함 몇 가지를 제공했을 뿐이야. 당신은 아빠를 제공했어요. 그건 작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일모를 보며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서연이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고 손가락을 깍지 꼈다. 그들이 만진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어쩐지 다르게 느껴졌다. 더 의도적으로, 더 의미 있게. 준비됐어요. 그녀가 말했다. 뭐가 준비됐는데? 그녀는 그를 직접 바라보기 위해 돌아섰다. 다시 시작할 준비요. 그냥 공동 양육자가 아니라 파트너가 될 준비요. 당신이 아직도 그걸 원한다면. 도지는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확실해? 확실해요. 당신은 인내심 있고 친절했고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었어요. 우리 사이에 있었던 것이 단지 젊은 날의 열정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러니 네, 확실해요. 당신이 날 받아준다면. 그는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겨 키스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러다 더 깊게.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익숙하면서도 새롭게 느껴졌다. 마침내 그들이 떨어졌을 때 둘 다 울고 있었다. 이거 우리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지켜보고 있었던 문간에서 미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기뻐하는 것 같았다. 서연은 눈을 닦으며 웃었다. 그건 먼저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구나. 두 분 꼭 결혼해야 해요. 미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되죠. 우린 이미 진짜 가족이야. 도진이 말했다. 하지만 그래 내 엄마와 결혼하고 싶어. 그녀가 좋다고 한다면. 서연은 그를 보고 미나를 보고 다시 그를 보았다. 제대로 물어봐요. 도진은 일어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작은 상자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는 3개월 동안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 앞 잔디밭에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어 반지를 드러냈다. 12년 전에 그가 그녀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반지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것이었다. 그들의 과거와 미래 모두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박서연, 나와 결혼해 주겠소. 그녀는 그를 기다리게 하지 않았다. 기대. 미나는 환호하며 달려와 그들 둘을 껴안았다. 서연의 어머니가 문간에 나타나 자신의 눈물을 훔치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도지는 자신의 부서진 심장의 마지막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느꼈다. 12년 잔인한 운명의 장난, 그리고 문간에서 엿을 팔던 용감한 아이가 걸렸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돌아오는 길을 찾았다. 거짓말은 사라졌다. 진실이 그들을 자유롭게 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들은 그들에게서 도둑 맞았던 삶을 만들 수 있었다. 결혼식은 6개월 후 정원에서 작고 사적으로 열렸다. 미나는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드레스를 입고 반지 전달자 역할을 했고 그녀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다. 서연은 단순한 흰색, 우아하고 절제된 옷을 입었고 도진이 그녀가 심은 꽃들 사이로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몇 년 전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경험했던 것과 같은 사랑의 쇄도를 느꼈다. 그들은 직접 쓴 서약을 교환했고 서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지키고 재결합하기 위해 싸웠던 가족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도진이 신부에게 키스했을 때 미나는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고 서연의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다. 피로연도 똑같이 작았고 그가 신뢰하는 가장 가까운 사업 동료 몇 명과 서연과 미나의 새로운 친구 몇 명뿐이었다. 과거의 고통을 상기시키는 것은 없었고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인정도 없었다. 이것은 그들이 지금 가진 것과 앞으로 함께 만들어 나갈 것에 대한 축하였다. 그날 밤 손님들이 떠나고 미나가 여전히 흥분에 들떠 잠자리에 든 후 도진과 서연은 이제 함께 쓰게 될 침실에 서서 아래에 달빛 비친 정원을 내다보았다. 후회 없어? 도진이 물었다. 없어요. 서연이 말했다. 하나는 있을지도.
우리가 그 세월을 잃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걸. 미나가 당신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좋았을걸.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 하지만 미래가 마땅히 그래야 할 모든 것이 되도록 할 수는 있지. 서연은 그에게 기댔고 그의 팔이 자연스럽게 그녀를 감쌌다. 다시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줄 알았어요. 당신 어머니 이후로 그렇게 오랫동안 도망친 후에 두려움은 그냥 내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안전을 줬어요. 우리 둘 모두에게 진짜 집을 줬어요. 이곳은 항상 내 집이 될 운명이었어. 도진이 말했다. 내가 너와 사랑에 빠진 순간부터 이 장소는 네가 그 안에 있을 운명이었어.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야. 그들은 밤을 지켜보며 함께 서 있었다. 운명과 용기, 그리고 죽기를 거부한 사랑의 조합을 통해 헤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두 사람이었다. 한때 외로움으로 메아리쳤던 저택은 이제 웃음과 대화로 울려 퍼졌다. 전시되기만 했던 방들은 이제 살아 숨쉬는 가족으로 채워졌다. 미나는 사랑과 안정에 둘러싸여 그 집에서 자랐다. 학교에서 뛰어났고 예술과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웠으며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결코 잊지 않았다. 나이가 들어서는 한때 엿을 팔았던 동네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자신의 가족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어려움을 겪는 다른 가족들을 돕기 위해 아버지의 자원을 사용했다. 도지는 딸이 되어가는 자비로운 젊은 여성을 자랑스러워하며 그녀를 전적으로 지지했다. 서연의 건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젊었을 때의 힘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지만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정원을 가꾸었고 그것은 지역 명물이 되었으며 꽃과 식물을 파는 작은 사업을 시작하여 무언가를 자라게 돕는 데서 목적과 기쁨을 찾았다. 도지는 사업 약속을 줄이고 신뢰하는 임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위임했으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가족에게 집중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그와 미나는 진정한 이해와 상호 존중에서 오는 긴밀한 유대를 발전시켰다. 그는 과보호하거나 숨 막히게 함으로써 놓친 세월을 만회하려고 결코 시도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가 필요할 때 항상 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면서 그녀가 성장할 공간을 주었다. 서연의 어머니는 5년 더 그들과 함께 살다가 평화롭게 잠결에 세상을 떠났다. 그때쯤 그녀는 도진을 아들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딸과 손녀가 진정으로 안전하고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며 눈을 감았다. 그들은 그녀를 산이 보이는 묘지에 묻었고 미나는 매년 봄 무덤에 꽃을 심었다. 세월이 흘렀다. 미나는 우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여러 명문 대학에 합격했으며 미술과 사회복지를 공부하기로 선택했다. 도진과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의 졸업식에 참석했고 엿을 팔러 문을 두드렸던 맨발의 아이를 기억하며 그녀가 된 강인한 젊은 여성에게 경탄했다. 미나가 대학에 가기 전날 밤 세 사람은 여러 번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정원에 앉아 있었다. 꽃은 만개했고 공기는 그 향기로 달콤했으며 머리 위에는 별이 맑았다. 생각해봤어요. 미나가 말했다. 제가 아빠네 대문을 두드렸던 그날이요. 만약 제가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만약 제가 그 사진을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해한 적 있으세요? 도지는 그 질문을 생각했다. 결국엔 우리가 서로를 찾았을 거라고 생각해. 시간이 더 걸렸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연결은 영원히 숨겨져 있기에는 너무 강하다고 믿어. 전화가 났었어요. 서연이 인정했다.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시간에 대해서요. 하지만 지금은 아마도 일들이 그래야만 했던 방식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미나는 강하고 독립적으로 자라면서 회복력과 연민을 배울 필요가 있었어요. 당신은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울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알았던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가족이 되기 전에 지금의 우리가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미나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문을 두드려서 기뻐요. 비록 무서웠지만요.
비록 처음에는 도망쳤지만요, 다시 돌아가서 기뻐요. 나도 그래. 도진이 말했다. 넌 약 30초 만에 내 인생 전체를 바꿨어. 내 존재의 최고의 30초였지. 그들은 별이 머리 위를 돌고 밤이 시원해질 때까지 함께 앉아 있었다. 결국 그들은 함께 살아온 삶의 증거들, 미나의 작품, 서연의 원예책, 도진의 사업 서류들이 모두 편안한 혼돈 속에서 뒤섞여 있는 진정한 집이 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픈 엄마를 돕기 위해 엿을 팔던 아이로 시작된 이야기는 그들 중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무언가로 변모했다. 거짓과 잔인함으로 찢어졌던 가족이 우연과 용기를 통해 재결합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고 치유와 두 번째 기회의 가능성을 가져왔다. 도진은 그 세월 동안 종종 어머니를 생각하며 무엇이 그녀를 그런 극단적인 행동으로 몰아갔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서, 서연에게서, 민에게서 빼앗아간 것에 대해 결코 그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의 뒤틀린 사랑의 감각에서 편견과 통제욕을 넘어설 수 없어 행동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그 이해가 그녀의 행동을 변명해 주지는 않았지만 그가 과거와 화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 서연 또한 자신만의 평화를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예기치 않은 소음에 놀라지 않았으며 수년 동안 그녀의 삶을 정의했던 끊임없는 두려움의 상태에서 더 이상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악마들과 마주했고 그들을 이겨냈으며 더 강해져서 반대편으로 나왔다. 임신한 채 겁에 질려 도망쳤던 여인은 당당히 서서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인이 되었다. 그리고 불확실성과 고군분투 속에서 태어난 아이, 미나는 그들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다리가 되었다. 처음 도망친 후 저택으로 돌아갈 용기, 어려운 진실로 부모님 모두와 맞서는 정직함, 극적인 삶의 변화에 적응하는 회복력,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재회와 치유에 필수적이었다. 한때 부와 고립의 기념비로 서 있던 저택은 진정한 집으로 변모했다. 그 복도는 이제 공허함 대신 웃음으로 메아리 쳤다. 그 방들은 전시되기보다는 생활의 공간이 되었다. 정원은 사랑의 손길로 세심하게 가꾸어진 생명으로 피어났다. 그리고 모든 역경을 딛고 서로를 찾은 세 사람은 하루하루 함께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갔다. 때때로 미나는 대학에서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왔고 그들은 집의 크기와 그것을 채운 명백한 사랑에 경탄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아버지를 찾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가장 어두운 부분은 생략했지만 본질적인 진실을 전달하는 순화된 버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녀의 어린 시절을 형성했던 빈곤과 고군분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경험들이 그녀를 지금의 그녀로 만들었고, 그녀는 그것들을 흉터가 아니라 명예의 훈장으로 여겼다. 도진은 자신의 딸이 사회의 균열 사이로 떨어질 뻔했던 지식에 이끌려 빈곤 가정 돕기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자선단체를 계속해서 지원했다. 그는 자신의 부와 영향력을 사용하여 서연과 미나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 그들의 상황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 단지 작은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기회를 창출했다. 그것은 어떤 사업 거래나 투자 기회보다 더 중요한 그의 필생의 사업이 되었다. 서연은 때때로 여성 쉼터에서 간견을 하며 위협적인 상황에서 탈출하고 삶을 재건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과 고군분투, 자신이 내린 선택들과 그것들이 가져온 결과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녀는 항상 가장 어두운 시기를 견디게 해준 메시지로 끝을 맺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질 때조차도 살아남을 방법을 찾는다는 것. 세 사람은 함께 여행하며 그들 중 누구도 이전에 방문한 적 없는 세계의 일부를 보았다. 그들은 이별의 세월을 상쇄할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다. 그들은 함께 웃었고 때로는 함께 울었으며
진정한 고난을 겪고 온전하게 반대편으로 나온 후에야 오는 그런 종류의 유대를 쌓았다. 그리고 항상 저택에 복되는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사진이 걸려 있었다. 비극이 닥치기 전 그 순간에 얼어붙은 행복하고 사랑에 빠진 젊은 도진과 서연의 이미지. 그들은 그것을 고통의 상기물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사랑이 항상 진짜였고 항상 싸울 가치가 있었다는 증거로서 거기에 두었다. 미나는 때때로 그 앞에 멈춰서서 자신이 태어나기 전 부모님의 얼굴을 살피고는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사진 속 그 커플이 서로에게 돌아오는 길을 찾았다는 알매 미소 짓곤 했다. 엿을 팔던 아이가 우연히 자신의 아버지의 저택에 들어가 12년 된 거짓말을 파헤친 이야기는 가족의 전설이 되었고 모임과 축하 행사에서 되풀이해서 이야기되었다. 공유될 때마다 그들의 재회의 기적은 신선하게 느껴졌다. 매번 그들은 그들을 하나로 모은 확률과 우연에 경탄했다. 하지만 그 기적 아래에는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사랑이. 그것이 진짜이고 깊고 진실할 때 죽기를 거부한다는 단순한 진실. 그것은 수년 동안 숨겨져 있을 수 있고 거짓과 두려움과 이별 아래 묻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지속되며 다시 나타날 수 있는 순간을 그것을 가두고 있던 장벽이 마침내 금이 가고 무너지는 순간을 기다린다. 도진과 서연은 12년 전에 서로를 사랑했다. 그 사랑은 그것을 파괴하려 했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은 다시 피어났고 시험받았기에 더 강해졌으며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기에 더 깊어졌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결코 받지 못하는 두 번째 기회를 받았고 그것을 완전히 소중히 여겼다. 미나는 만족과 기쁨으로 부모님이 함께 늙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낯선 사람의 대문을 두드릴 만큼 용감했고 사진을 볼 만큼 호기심이 많았으며 어려운 진실과 맞설 만큼 강했기에 그들에게 그 기회를 주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한 촉매제였고 그 삶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몇 년 후 미나가 자신의 아이들을 가졌을 때 그녀는 그들을 저택으로 데려와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도망쳤던 할머니와 그녀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할아버지, 그리고 뜨거운 여름날 엿을 팔아 그들 모두를 하나로 모은 용감한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듣고는 그들의 어머니가 한때 뛰어다녔던 같은 복도를 뛰어다니고 같은 정원에서 놀고 같은 사진을 보곤 했다. 그리고 도진과 서연은 이제 백발이 성성하지만 여전히 눈에 같은 사랑이 빛나는 채로 손을 맞잡고 함께 그들을 지켜보곤 했다. 그들은 12년을 잃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한 평생을 얻었고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받는 것 이상이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었지만 미래는 가능성으로 밝게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 저택은 진실의 힘과 사랑의 회복력에 대한 증거로 서 있었다. 그것은 어둠과 외로움을 보았고 거짓과 비밀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정직과 용기 그리고 가족의 깨지지 않는 유대 위에 세워진 진정한 집, 진짜 집이 되었다. 거짓은 무너졌다. 진실은 드러났다. 그리고 찢어졌던 세 사람은 서로에게 돌아오는 길을 찾아 파괴된 것의 폐허 위에서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었다. 그것이 그들의 이야기가 끝나는 방식이었다. 비극이나 이별이 아니라 사랑과 재회, 그리고 가질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 싸워 이겼다는 조용한 만족감으로. 대문을 두드리며 엿을 팔던 아이는 아버지를 찾았다.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던 여인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았다. 그리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랑을 애도했던 남자는 어떤 것들은 거짓보다 시간보다 그것들을 파괴하려는 어떤 것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랑은 인내한다. 진실은 드러난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세상의 모든 힘이 그들을 갈라놓으려 할 때조차도 함께할 방법을 찾는다. 그것이 저택의 모든 구석에
정원의 모든 꽃에 그들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세 사람 사이에 교환되는 모든 미소에 쓰여 있는 교훈이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결말을 썼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히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결말이었다.